여기서 미중의 이 전략 경쟁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물리적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안하죠. 한반도가 실제로 미중 대결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국제사회의 숨가쁜 흐름,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미중 대러관계, 이런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이분의 분석을 아마 많은 분들이 꼭 듣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전략을 밝히면서 한 말이 중국 주변의 전략 환경을 바꾸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시아 순방을 마친 직후에 한 말이다 보니까 이게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지가 지금 궁금한데요. 이 미중 경쟁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2, 3년뿐만 아니라 한 30년은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 봉쇄 이런 것들을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 같고요. 아시아 순방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는 쿼드란 말이에요.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에서 이 타겟은 누가 봐도 중국이니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군사 안보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중국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이렇게 불렀거든요. 리비저너스 파워라 그래가지고 수정주의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과거와 같이 적이란 말을 안 썼어요. 미국의 전략서에 에니미라 쓰지 않고 리비저니스트 컨트리.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수정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는 국가다. 그러니까 반적인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 이제는 미국이 그걸 하지 못하게 중국의 전략 환경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약간 약간 우려도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약간 호기심도 좀 드는 것들이 미국이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전략적 행보가 참 궁금하거든요. 자꾸만 동맹 이렇게 강조하는데 도대체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어떤 거죠? 그 트럼프 때도 동맹이 트럼프한테는 중요했죠. 근데 그때는 동맹들의 팔을 비틀었죠. 기억나시겠지만 팔 비틀어서 무기 팔고 팔 비틀어서 군사 부담 분담을 같이 하자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괴롭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보통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좀 침체기로 돌아선다는데 미국의 진짜 강점은 동맹국들이고 우방국들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방국과 동맹국들을 합치면 한 60여 개국이 됩니다. 미국이 네. 이제 미국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그들한테 잘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을 합치면, 그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하면 아무리 중국이 부상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동맹들을 챙기고, 처음에 그 팬데믹 중에서도 일본하고 정상회담했고 바로 문재인 정부하고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맹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특히 대중국 정책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과연 이제 동맹 전체의 이익하고 각국의 이게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이게 이제 진짜 미국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60개국이 있는데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가 110개국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게 60국가 110개국이 옛날 미소처럼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교집합이 한 60개국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미국을 우방국으로 그다음에 동맹국으로 하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무역은 또 중국을 거의 1위로 하고 있는 국가의 교집합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안보는 맞는데 경제적으로 그러면 중국을 적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나라들이 많죠. 그중에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죠. 진짜 상당히 곤란하죠. 네. 네.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나라마다 다른 이게 특징적인 나라들을 좀 보면 가장 미국에서 구애를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튕기면서 밀당을 하는 나라도 인도 같은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중국 정도 견제하려면 인구 집단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인도를 끌어들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현재까지는 보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은 내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구 문제도 그렇고 등샤오핑 때 중국한테 손을 내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을 견제하기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소위 옮겨올 수 있고 그들이 민주국가가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위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했다. 우리가 속았다. 또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였는데 그 대체품이 바로 인도예요. 네. 인도는 이미 서구식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시장과 또 경제 또 앞으로 미래를 보면 중국의 대체품 정도는 되겠구나. 지금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고 디커플링을 하더라도 그걸 뭘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시장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인도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인도가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중국한테는 상당히 중국이 고마워할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쿼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사실 호주와 미국과 그리고 일본은 거의 모든 것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편이죠. 특히 중국을 적으로 돌릴 정도도 각오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몇 년 전에 이 국경 분쟁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고 네. 중국하고 옛날에 전쟁도 했었죠. 그래도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인도는 또 역사적으로 이 비동맹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비동맹 정책을 하나의 국시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쿼드를 엄청 기대하다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또 거기에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인도는 거절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껄끄럽구나. 네. 그래서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왔던 IPEF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인도에 대한 구애 같은 것이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쿼드 같은 경우는 아세안이 들어있지 않지만 IPEF에 아세안을 넣어놓은 거 보면 뭔가 아세안 인도 대신 좀 아세안이 어떻게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혹시 조금 약간 눈을 좀 돌린 측면도 있을까요? 아세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그러니까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네 나라가 군사 안보적인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 쿼드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또 누가 중요하냐면 아세안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1대1로는 중국이 하는 인프라와 경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태평양은 그러니까 아세안과 한국과 인도들이 사실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누가 이기느냐 이 기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아시아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세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세안은 그래서 우리 아세안 관계가 좋으니까 한국이 아세안을 좀 설득시킬 수 없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세안도 이전까지는 인도처럼 생각보다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세안이 또 중국과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국제회의를 한번 가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막 아세안한테 막 압박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아세안은 무조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원한다고 우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완전 외교적 수사일 뿐이고 난 어느 편도 잘 안 될 거야. 그렇죠. 나 좀 몸값이 비싸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속으로는 자기들도 괴롭죠. 한쪽을 선택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는 자기가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대국일 수 있죠. 네. 자기가 가진 국력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세안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세안 웨이라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정하지 않는 10개국이 뭔가 이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세안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와 심도로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동맹끼리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맹들이 좀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데 원래 말 잘 듣고 같이 친하던 그런 친구들끼리는 잘 되고 있는데 새로 확대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면 지역 내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는 걸 원할 수도 있겠다는 약간 우려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유럽도 그랬거든요. 유럽도 전략적 자율성이란 말을 되게 쓰기 좋아해서 또 외교적 표현인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유를 도모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당히 미국 쪽으로
네. 결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아에도 만약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국의 진짜 첫 번째 타겟은 중국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고 오히려 중국과는 약간 숨고르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한 20-30년간은 미중 대결이 세계 질서의 가장 중심에 있을 텐데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단 말이죠. 대만 유사시에 군사력을 투입한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말실수냐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고도의 전술을 써서 한 말이냐,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사실 미국이 아무리 지는 회의고 중국이 뜨는 회의, 이건 중국 속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키신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영역에서 아직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사실 중국의 위협을 좀 과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고, 근데 아시아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시아는 중국의 안방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기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아세안, 인도 같은 국가들 내세워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서 미중의 이 전략 경쟁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물리적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도 미중이 부딪히는 게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제일 위가 한반도고요. 그다음에 동중국해고요. 그다음에 대만이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거든요. 줄을 쫙 긋게 되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최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 관련해서 앞으로 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하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할지 안 할 줄 알았죠.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침략까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실행한 거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나의 수단으로, 외교 수단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아시아의 눈을 돌려보면 대만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벌어졌고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람이 있고, 후자는 뭐냐면 그때 젤렌스키가 사실은 미중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미국을 개입시켜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약간 자극한 면이 러시아를 자극한 면이 있거든요. 그전에 똑같이 대만이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 대만이 사실 계속 뭔가 분쟁 지역임을 오히려 알리고 미국 편을 계속 들고 하면서 중국을 자극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조용합니다. 네. 타이완이 조용해졌죠. 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게 준 교훈, 이거 여기 얘기하면 이건 충돌이다. 그리고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타이완, 대만이 충돌하면 미국한테는 엄청난 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4가지 지점 중에 제일 위험한 게 타이완은 맞지만 전쟁 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2-3개월 전에 키신저가 10년 내로 타이완에서는 무력 충돌 안 난다. 자기는 그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뭐 단언할 정도는 아닌데 저도 군사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고전하는 거 보면서 중국도 이걸 섣불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치면 뭐 대만은 심지어 해협을 넘어가서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겠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강대국들이 막 전쟁을 하면 바로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런 전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불과 작년에 20년 동안 전쟁을 함에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아프간에서. 그렇죠, 아프간에서.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과거에 인도나 베트남하고 전쟁했을 때도 재미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완은 지금 군사는 무기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타이완은 이제 가장 이제 갈등이 높고 분쟁이 난다면 거기서 제일 먼저 난다는 곳이라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훨씬 더 미국과 중국이 활용하기 좋은, 이거 참 슬픈 일인데요. 자기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시키고 상대방을 소위 말하는 간을 보고 경고하기 위해서 아까 4가지 지점 중에 제일 위험한 건 타이완이 맞지만 제일 활용하기 좋은 땅이 남북이에요. 한반도에. 왜냐? 남북 분단이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국하고 경제가 무역이 30%가 돼도 안보 군사가 나오면, 안보나 이런 쪽이 나오면, 정치가 나오면 항상 북중러 한미라는 구도가
안타깝게도 이게 냉전 구도잖아요. 그게 다시 그렇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가 실제로 미중 대결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부담입니다. 갈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는 뭐 어쨌든 서로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일종의 뭐 핵실험도 강화하고 우리도 좀 더 그에 대해서 대응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수위가 점점 대응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 일단 핵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엔 역사상 거부권을 5개 상임이사국이 사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한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은 대북 제재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합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붕괴나 또는 북한이 중요해지니까 과거에는 뒷구멍으로는 어떻게 북한을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는 제재를 준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미러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대놓고 도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이나 미국한테 이런 굴욕적인 자세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다시 북중러 한미일에서 남북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 강대국들의 갈등을 우리한테 이식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갈등이 증폭되는 증폭되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최근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이 일종의 선공을 딱 한 것 같아요.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을 하고 도대체 이게 중국이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도전하겠다 이런 뜻인가? 갑자기 왜 중국이 이렇게 뭔가 그 광폭의 행보를 보이게 된 걸까요? 그렇죠. 중국에 이거 있죠. 원교 근공 있지 않습니까? 뭐 손자병법인 것 같은데요. 먼 나라하고는 오히려 교류를 하고 가까운 나라는 이제 이 공세적인 걸 취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런 표현을 해요. 미국이 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매치 게임을 하고 있다. 네. 중국은 장기전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는 애이고 중국은 뜨는 애인데 당장은 아직까지 미국과 맞상대하거나 또는 선제 공격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선제 어떤 공세를 취하기에는 중국이 섣부르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였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미국이 때리기 전에 우리가 선빵을 날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그만큼은 반드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인도나 그다음에 아세안에 공을 들이니까 그 바깥을 치는 거죠. 아까 원교 근공처럼.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걸 했냐면 주로 남미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꽤 있었죠. 좌파 정부들이 있을 때 남미하고 관계를 돈독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적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와도 사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사실 작은 나라지만 남태평양의 8개국이었나요?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오커스 동맹이라 그래서 호주와 영국을 이었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IPA 이런 걸 하니까 그 있는 작은 그 도서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것을 역이용해서 이들 국가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제도를 딱 놓고 보면 경제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에 자원을 뭐 캘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솔로몬 제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미국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솔로몬 제도 이런 느낌으로 뒤늦게 막 갑자기 거기에다가 외교부 다시 만들고 막 그런 대사도 파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허를 찔린 듯한 모습을 보이길래 솔로몬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미국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도,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을 IPF나 쿼드를 집어넣는데 전체적으로 위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유엔도 들리지도 않고 WTO도 어디 간지 없고 그저 WHO는 조롱을 당하고 뭐냐면 국제기구가 지금 이걸 완전히 잃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미국이 만드는 어떤 이런 모임이나 미팅이나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원래 데모크라시 10이라 그래가지고 민주국가 10개 국가가 그 러시아나 중국의 반민주적인 것을 사실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1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세가 있죠. 이게 뭐 시위라 그러냐 시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합쳐서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공격받았을 때 유엔에서 141개국이 비난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중에 48개국만 경제 체제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난한다. 그다음 중국을 몰아붙인다. 인권 문제 이런 가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별 볼 일 없더라도 경제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IPEF나 이런 걸 코드를 통해서 하고요. 또 이런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중국한테 중국이 숫자가 적잖아요 지금. 그렇죠. 뭘 해도 중국이 숫자가 적습니다. 네. 러시아도 겨우 뭐 몇 나라 안 되죠. 몇 나라 안 되는 걸 모으듯이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김준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지금 전 세계 패권 전쟁 이 질서의 흔들림은 진짜 굉장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면 편해지느냐는 거예요. 이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적으로 만든 문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되면 그거는 매우 곤란하다. Round one, fight.